몸을 가볍게 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대중이랑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그 사람들의 애정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빨리 막 달려가다 보면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못 따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노무현을 한쪽 다리를 붙들고 대중과 이렇게 붙들었던 게 나는 문재인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해. 노무현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막 욕먹을 짓을 막 감수하고 하겠다는 노무현을 말리는 일이, 그게 문재인의 역할이었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노무현 옆에서 문재인은 필요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노무현 없는 문재인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돌파력 있는, 그리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금 종편하고 싸워야 돼. 종편하고 막 지금 싸워 나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은 언론을 계속해야 돼. 언론을 계속해서 그 손석희의 역할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썩지 않도록. 손석희는 노무현도 비판했어. 그러니까 손석희나 망치 부인은 언제나, 나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손석희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열린 상태에서 손석희는 언론을 감당해줘야 되고, 나는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살짝 얘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야. 우리가 이 마이크를 지키고 있어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썩지 않는다고. 손석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받는 언론인이야. 그 손석희가 언론을 지켜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 사람은 손석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계속 이제 야권의 판을, 그러니까 손석희가 나 같은 조언은 못해. 손석희는 공중파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손석희는 나 같은 조언은 못해요. 뭐 누구는 빠져라, 누구는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손석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그게 나잖아. 그게 내가 위치 지은 나이고. 그러니 나는 언제나 자유롭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내 역할이야. 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이 손석희는 대중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준엄한 잣대로, 객관적인 잣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헌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손석희가 하는 거고, 손석희 사장이. 나는 야권이 가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야권 사람들에게 야권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돼야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의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될진 몰라. 언제든 내가 잊혀진다면 감사하게 나는 장작부인으로 변신할 거야. 그러니까 손석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아무래도 경험으로 따지면 솔직히 지금 경험은 문재인이 제일 많아. 현재 야권 후보 중에서 만약에 갑자기 박근혜가 총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 국가를 갑자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나는 그게 문재인이라고 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기절을 하겠지만, 무슨 내각이라 했더라? 과도내각 총리로 가장 적당한 게 문재인이라고 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상시국에 온 나라를 가장 잘 알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나는 이 과도내각의 총리로 적당한 게 문재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 과도내각의 총리를 맡아서 대선을 공정하게 치러주는 걸로 자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때 또 책임 총리를 맡아준다면 나는 이 문재인의 시대적인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 나는 문재인이 대선 나가면 진다고 본다니까요. 예. 나는 문재인이 자기가 대선 나가면 진다고 봐. 근데 문재인이 거국 내각을 맡아서 이 공정한 선거 감시를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믿을 거라고 봐. 호남도 그건 인정하지 않겠어요? 문재인이 만약에 거국 내각의 총리가 돼서 공정한 선거를 심판한다. 공정한 선거를 치른다. 그 부분은 호남도 인정하지 않겠어? 난 이 그 문재인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나는 온 국민이 안다고 봐. 호남도 알 거야. 다만 문재인이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이 문재인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문재인이라는 캐릭터하고 안 맞아. 지금은 돌파력이 필요해. 예. 어쩌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형수의 막말 녹음 파일이 까져도 트럼프도 대통령 됐는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말로 막 6%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많다면 뭐 사실 뭐 아베랑 트럼프랑 회의하려면 이재명 정도가 나가줘야 되잖아. 반기문은 대통령 될 상이 아니야. 반기문은 대통령 될 상이 아니야. 지금 현재 대통령 될 상은 대통령의 어떤 기운이나 얼굴은 딱 한 사람한테 보이긴 하는데 반기문은 아니야. 차라리 안철수? 아이들을 복사하고 강퇴를 하고 블랙리스트에. 예.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볼 때 김영삼의 2배만큼 나라를 말아먹을 거야. 경제적으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김영삼의 2배만큼 말아먹을 거야. 예. 안철수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생각은 또 모자라. 딱 안철수를 보면 욕심은 많고 미련한 스타일이야. 예. 욕심 많고 미련하고 무책임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라 그러나 김영삼이 나라 말아먹은 거 딱 2배만큼 말아먹을 거야. 예. 나는 안철수에게서 여자 박근혜를 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근혜가 왜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 지 말만 하고 들어가겠어. 기자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변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근데 오늘 안철수 봐봐. 똑같잖아. 박근혜랑 똑같아. 박근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정말로 기자들이랑 터놓고 질의응답한 적이 없어. 근데 안철수가 똑같아. 이게 뭐냐? 아바타들의 특징이야. 자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못하는 거야. 도리어 문재인은 답답하고 속을 막 터지게 하더라도 자기 철학이 있어. 생각이 있고. 철학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 기자회견 뒤에 질의응답을 했단 말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그래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답변을 해. 그게 국민 마음에 안 들지. 국민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그래도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답변이 가능한 거고, 박근혜나 이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절대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못해.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질문의 뜻에 맞게 내놓을 답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는 안 돼. 나는 오늘 안철수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질의응답을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안철수는 반드시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 어쩌면 안철수가 정말 내용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운이 있다면 될 수도 있지.
그게 나는 오늘 안철수의 생각을 진짜 들어보고 싶었어. 근데 박근혜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게 얘기해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역시 아바타구나. 박근혜가 그 기자회견을 못할 때 그때 대통령 시키지 말았어야 돼. 질의응답을 못할 때 그때 대통령 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아바타라 그랬던 거야. 나는 박근혜가 여자 연산군이라고 생각해. 오로지 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대통령 된 게 박근혜야. 그래서 박근혜는 여자 연산군이야. 그리고 나는 안철수를 보면 남자 박근혜라는 생각이 들어. 박근혜는 여자 연산군이고 안철수는 남자 박근혜다. 딱 그렇게 생각해. 주진우랑 말싸움할 때 누가 주진우랑 말싸움했어요? 누가 주진우랑 말싸움했는데 밀렸어? 안철수하고 주진우가 말싸움한 적 있어? 반기문은 계속 간을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은 박근혜 쪽에서 밀고 있고 안철수는 이명박이 밀고 있는데 아마 반기문은 박근혜가 이렇게 된 마당이라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예. 나와도 충청도표 가르려는 그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이 아니면 안 찍어줄 반기문을 뭐하러 찍겠어. 충청도는 언제나 자기들의 실리를 정확하게 따져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사람들이야. 만약에 이 안희정이 나온다라면 충청도는 반기문이 아니라 안희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봐. 예. 무엇보다 반기문은 가장 무능한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게 어느 후보든지 그거를 들고 나올 거야. 그리고 반기문 가족들의 비리 이것도 터질 게 많고 그래서 반기문은 박근혜 새마을운동 홍보사였잖아. 유엔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한 짓이 그밖에 없어. 박근혜 새마을운동 홍보. 그럼 반기문이 어떻게 박근혜를 지우고 대통령에 나와? 못 나오지. 뭐 요즘에 뭐 반기문이 산악회 다니면서 사람들 모으고 있다는데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된 이상 반기문 쪽으로 붙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야. 예. 성완종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예. 자, 나는 그래요. 내 오늘 나의 방송이 별로 지지를 못 받았나 봐.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오늘 내 방송이 매우 불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망치 전현이 나쁜 년이다 욕하고 싶겠지. 욕하려면 욕해. 그리고 안 보러 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망치 부인 방송이 인기가 떨어지고 아무도 안 봐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건 진실이야. 문재인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문재인으로는 야권이 진다니까?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문재인과 노무현이 져야 돼. 나는 문재인이 그렇게 망해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문재인에게 딱 맞는 역할을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볼 때 문재인에게 가장 맞는 역할은 거국내각의 총리야. 거국내각의 총리로 안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고 그리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나는 문재인에게 있다고 봐. 뭐 무슨 누구는 김종인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김종인은 책사 스타일이야. 김종인은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자가 김종인을 만난다면 만약에 안희정과 김종인이 만난다면 난 소름이 쫙 끼쳐. 만약에 안희정과 김종인이 만난다면 자 근데 언제나 사람들은 내 말 안 들어. 사람들이 별로 내 말 안 듣고 오늘 업이 6,899
아까 뭐 8,000명 넘게 봤는데, 예, 8,000명 넘게 봤는데, 지금 뭐 저기 추천은 7,000개도 못 받았어요. 그만큼 내 말이 동의를 못 얻었다는 얘기겠죠? 예. 이해찬. 글쎄, 이해찬 선수는 그 선거대책본부? 선거대책본부의 짱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 이해찬이 굉장히 독설가이기 때문에 대선 캠프의 책임자를 맡고, 그래서 누구든지 헛소리 하는 새끼들 잘라내는, 그리고 막 정리해가지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해찬이 잘할 수 있지 않나. 선거 캠프의 수장을 맡으면 잘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책사는 김종인 정도가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뭐라 그러나, 대변인. 선거는 또 대변인이 중요해. 그 말을 재미있고 잘하는 그런 대변인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대변인에 맞게 말 잘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 그나마 말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감각 있게 막 잘하는 게 정청래인데, 정청래한테 그 일을 맡겼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고, 정청래한테 그 일을 맡기면 큰일이 나고, 예. 하여간, 표창원? 대변인으로? 글쎄, 표창원은 그걸 잘 것 같아. 상대방 감시하는 거. 상대방 감시하는 역할을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그 표창원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국정원장은 박원순이 하길 바래. 솔직히 나는 국정원장을 박원순이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박원순이 국정원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역사가 바뀔 거다. 예. 이 국정원장을 박원순이 하면 이제까지의 그 모든 70년 동안 저지른 죄가를 한 큐에 다 대수술을 해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국가보안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박원순이기 때문에, 박원순이 국정원장을 한다면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봐. 예. 대통령 유시민을 보고 싶다.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가 되는 거야. 머리는 키 커 보이려고 달고 다녀? 나는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야 이 새끼야, 야 이년아,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짓거리야. 나의 꿈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터넷 방송의 자유를 확보하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욕하는 게 내 꿈이야. 그래야 저것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치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 꿈은 이제 제1야당이 여당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야당을 키우는 거. 새로운 야당을 키우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내 꿈이에요. 예. 자, 오늘 방송은요, 아까 천안함 얘기 해준다 그래놓고, 네. 천안함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놓고 지금 못했는데, 네. 이 천안함 이야기는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천안함이 북한이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예.
여러분 지금 천안함이 북한이 그런 건 줄 철떡같이 아직도 믿고 계세요? 예? 천안함 이야기, 예, 잠깐, 아니야, 내일 할게, 내일. 아니야. 천안함이요. 여러분, 천안함이 이명박 때 이제 3월 며칠 날 일어나죠. 3월 23일인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천안함 사건이 발생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게 한미연합해군이 저기 서해 5도 앞바다에서 대잠수함 훈련 중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대잠수함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잠수함을 감지하는 소나라는 걸 작동시키면서 잠수함과 어뢰를 잡는 훈련 중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천안함 옆에 22척의 한미연합 해군이 떠 있었어. 한미연합 해군이 떠 있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24시간 그 내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미군하고 이명박하고 미군이 동시에 뭐라 그랬냐? 천안함 내부의 문제다. 미군도 똑같이 얘기해. 미군도 천안함 내부의 문제 이외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명박도 이거 북한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해. 근데 조선일보가 개지랄 떨면서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스타킹 신고 인간 어를 타고 왔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리고 그때가 지방선거였어. 2010년 6월이 지방선거라, 그 지방선거 때 이명박이 하도 인기가 없어갖고 지방선거를 지게 생기니까 그 지방선거를 위해서 조중동이 공안몰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북풍을 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북풍이라고 북한 거라고 우기자고 그런 거야. 계속. 그래서 이명박이 보름 만에 입장을 바꿔. 보름 동안은 미국이랑 이명박이 이건 천안함 내부 문제라 그래. 근데 조중동이 계속 조선일보가 계속 씹어대니까 보름 만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이 그랬다라고 나중에 최종 발표를 하는데, 북한이 팔팔 뛰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북한이 공동조사단을 발족시키자. 조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몰랐죠? 이 천안함이 원래 2000톤급으로 설계된 배였어. 그래가지고 2000톤에 맞게끔 무기를 제조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이 2000톤급으로 배를 만들려니까, 근데 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돈은 없고 배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천안함을 2000톤이 아니라 1200톤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무기는 2000톤으로 제작이 됐어. 거기서 문제가 생겨. 그래갖고 이제 이 천안함이 1200톤인데 2000톤의 무기를 싣고 다닌 거야. 그래서 늘 뒷부분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배가 파도를 타. 큰 배가 이제 파도를 타면 이 뒤는 가라앉아 있고 앞부분이 떠 있는 거야. 근데 앞부분이 600톤이야. 600톤이 공중에 뜨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피로 파괴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피로 파괴가 뭐냐면 이 그 철근이 그 양쪽에서 내리 누르는 힘 때문에 가운데가 약해지는 현상. 그래서 그 배들이 좌초가 되면, 가령 이제 큰 유조선이 제주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 큰 유조선이 좌초가 된 거야. 섬 위에 올라탔어. 그러자 이 앞쪽에 있는 유조선에 기름을 다 뺐지만 배 자체 무게 때문에 결국 반동막이 나는 거야. 배가 우지끈 찢어지는 거야. 그게 피로파괴 현상이야. 그래서 피로파괴로 배가 굉장히 많이 찢어지는데, 그 천안함이 그렇게 찢어진 배야. 폭탄에 의해서 폭파된 배가 아니라 피로파괴로 찢어진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광등이 무사히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건 다음날 유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국방부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 그래가지고 대청도인가 그 섬 옆에 빨간색으로 좌초 지점이라고 글씨를 써놔. 여기가 좌초 지점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해놓고 여기가 침몰 지점. 그게 해도야. 그게 아시아 경제에서 딱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사건은 처음에 천안함이 그 섬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그 좌초 지점은 뭐냐면, 한국전쟁 때 물이 빠지면
거기를 임시 군용 비행장으로 썼던 딱딱한 암초가 있는 곳이었대. 그래서 절대 군함이 그리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천안함 함장이 그 함장이 된 지 한 달이 안 된 애였는데 이 배가 바로 훈련 직전까지 수리를 했던 거야. 물이 계속 새가지고 피로 파괴 때문에 계속 침수가 있어서 계속 수리를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함장이 그 배를 이끌고 나간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그때 그 섬주민들이 증언을 한 게 있어. 사건 직후에 원래 거기까지 배가 안 들어오는데 그날 큰 배가 들어와서 저기 들어와도 되나 했다. 그 얘기가 인터뷰에 있고, 또 하나 거기에는 기뢰가 많이 떠 있었다. 기뢰라는 게 뭐냐면 수중 지뢰야. 떠 있는 지뢰. 그래서 이제 그 기뢰라는 게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저기 근처에다가 띄워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앞바다에 기뢰가 되게 많았대. 기뢰. 그래서 그게 그 주민들의 두 가지 인터뷰야. 원래 큰 배가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다. 그리고 원래 그 바다에 기뢰가 많이 떠 있어서 그건 조심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인터뷰가 있었어. 그리고 그날 그 국방부에서 좌초 지점, 침몰 지점 지도가 있어. 그게 증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때 해경으로 천안함에서 신고를 해. 9시 15분에 지금 배가 좌초됐다. 구조 바란다. 신고 전화가 왔어. 그 기록이 남아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군 작전사령부에 보고서가 올라와. 천안함이 좌초로 인한 침수사고 발생이라는 보고서가 9시 25분짜리로 올라와. 9시 25분인가 하여튼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해군 작전사령부에 보고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주민의 증언, 그 다음에 국방부의 유가족 설명 해도,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 보고서, 해경 신고, 이런 것들이 좌초가 됐다는 증거들이야. 근데 이 배가 이유를 모르게 그 배 거기 서 있었으면 됐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죽어. 근데 원인을 모르게 그 배가 뒤로 빠져. 뒤로 막 기게 빼갖고 깊은 물로 가는 거야. 근데 물이 깊은 데로 가면서 이 찢어져 버리면서 침수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배가 세동강이 나고 이제 죽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어떤 학설을 냈냐면 그때 이스라엘 잠수함이 거기 떠 있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잠수함 얘기 왜 나왔냐면 그때가 이제 해군 대잠수함 훈련이었잖아. 이게 중요해. 대잠수함 훈련이라면 그런 외부 잠수함이 동원됐을 거라고. 외부 잠수함이 동원됐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천안함이 충돌한 거다. 그런 학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천안함은 기뢰에 의해서 폭파됐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다이빙벨에 나왔던 그 해난사고 전문가는 이건 피로 파괴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천안함이 선수하고 선미가 이렇게 따로 발견이 돼. 그런데 소위 한주호라는 준이가 잠수해가지고 뭘 건져 올린 다음에 죽었어. 근데 그 지점이 이렇게 다른 지점이야. 제3지점. 그러니까 선수하고 선미가 발견된 지점이 이렇게 다른데 이 제3지점에서 한주호 준이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건져 올린 검정색 물질을 헬기로 건져 올리는 사진이 찍힌 게 있어. 그러면서 한주호 준이가 이 이 천안함을 수습하다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위치는 천안함하고 무관한 위치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게 된 거야. 팩트야. 팩트로 그 선수 선미 제3지점에 한주호 주인이가 죽은 거, 그리고 이스라엘 잠수함 잔해가 발견됐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팩트야. 있었던 일이야. 근데 과연 천안함은 그러면 왜 파괴됐는가?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쏜 어뢰를 맞고 터졌다라면 뭐가 남아있어야 되냐? 22대의 함선 중에 한 대라도 잠수함과 어뢰 기록이 남아있어야 돼. 근데 어느 배에서도 잠수함과 어뢰가 안 나왔어. 우리 정부 발표는
연어급 잠수함이 그 사고 해역에 나타나서 천안함 한 방을 빵 쏘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나와. 아니 그때 대잠수함 훈련 중이었는데 전부 다 이 소나나 이거 달려 있었는데 왜 몰랐냐? 그러니까 그 엔진을 끄고 거기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엔진을 끄고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왔다. 근데 해양학자들이 그 당시에 해류는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서해안이. 그러면 어떻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해류를 타고 북에서 내려올 수 있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 군산 앞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왔다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때도 봤지만 서해 바다가 옛날에 육지였어. 그래서 바닷속이 거의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거야. 그게 바닷속 섬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되게 이 뭐가 심하냐면 물속에 회오리들이 심해. 그래서 거기가 옛날부터 인당수라고 불리는 아주 그 물이 막 도는 그런 바다야. 서해 바다가 물 빠진 바다는. 그래가지고 그 서해 바다에서 배가 돌아. 그러면 그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연어급 잠수함인데 그 연어급 잠수함이 몇 톤이냐? 누구는 150톤, 누구는 200톤, 누구는 250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연어급 잠수함은 톤수가 막 변해. 근데 얘가 엔진을 끄고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뺑뺑이를 돌면서 막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150톤, 200톤으로 막 변신을 하면서 뺑뺑이를 막 돌면서 와가지고 22척 사이에서 천안함을 딱 발견한 뒤에 그 어뢰를 딱 쏴가지고 화약은 하나도 안 묻히고 귀신같이 딱 찢어놓고 또 뺑뺑이를 돌면서 갔는데 우리 정부에서 새떼한테 총을 쐈다는 사건이야. 그게 천안함의 이야기야. 정부의 말을 쭉 정리해서 발표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한 50년은 돼 보이는 걸 하나 건져가지고 이게 천안함을 폭파시킨 지뢰의 추진체다. 추진체가 뭐냐면 어뢰 추진체가 뭐냐면 어뢰 앞부분에 화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그 폭탄을 앞으로 미는 그런 이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게 추진체인데 어뢰 가운데 그러니까 핵심이야. 근데 이 어뢰 추진체라고 건져갖고 왔는데 거기에 1번이란 글씨가 써있었어. 파란색으로. 파란색 1번. 근데 그 1번이 매직으로 써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북한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녹이 슬었냐 하면 이 어뢰 추진체가 발사돼서 폭발할 때 페인트가 다 타버려갖고 다 녹이 슬었다는 거야. 그러면 페인트는 다 벗겨져갖고 녹이 슬었는데 매직은 남아있었단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북한 거라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 매직의 성분이 솔벤트 블루 5라는 성분인데 우리나라 매직에는 없는 성분이다. 이게 국방부 발표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매직이 솔벤트 블루 5가 썼어. 그 다음에 그 어뢰 추진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큰 실물 크기의 어뢰 사진을 공개를 한 거야. 어뢰 그림을. 이 어뢰가 북한에서 파는 카달로그, 무기 카달로그에서 갖고 온 건데 바로 이 어뢰의 추진체가 이거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 영국 기자가. 그러니까 이 어뢰 추진체가 저 그림에 저거 맞냐 3번을 확인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맞다고 그랬대. 근데 이 눈치 없는 기자가 치명적인 걸 물어봐. 근데 왜 다르게 생겼냐. 그래갖고 그림을 이렇게 접어갖고 치워. 한 달 만에 다른 그림을 갖다 붙여. 그리고 야, 저 그림은 어디서 났냐. 옛날 그림은 카탈로그에서 있었다며. 그랬더니만 카탈로그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북한에서 그랬다는 증거가 어뢰 추진체에 묻어있는 물질과 천안함에 묻어있는 물질이 같았다. 그래서 이 어뢰로 얘를 쳤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묻어있는 물질이 뻘흙이야. 미국의 브라운 대학 교수가 보니까 뻘흙이야. 그 뻘흙이면 같은 데서 건져서 나온 거지. 그게 얘가 얘를 쳤다는 증거가 되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북한이 그랬다라는 증거가 모두 뒤집어졌어. 그래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이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가족들이 진상을 막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언론에 어느 엄마가 어려서 애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보상금을 타러 와서 보상금 홀랑 받아갔다. 그 보도가 나와. 근데 그 엄마가 누군지 모른대. 그 보도 때문에 그 천안함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돈에 정신이 나간 아주 파렴치한으로 욕을 먹은 거야.
그래갖고 죽은 장병의 부모들이 그 진상규명 요구를 못하게 된 거야. 그 엄마 사건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일이 세월호 때도 똑같이 벌어져. 어떤 엄마가 와서 보상금을 다 갖다. 근데 그런 엄마가 없었다며. 세월호 때도 그런 식으로 유가족을 욕하려고 그랬는데 유가족이 첫날부터 우리는 보상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보상금 공작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천안함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내가 4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946일째 내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세월호 둘째 날부터 날짜를 쓴 사람이야. 나는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세월호 전과 후로 나뉘어. 세월호 전에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었어. 그래서 언론이 국민들을 지 멋대로 가지고 놀았어. 그런데 세월호 때 이 언론이 다 같이 세월호 전원 구조란 개소리를 한 거야. 그 개소리에 국민들이 안심했다가 그게 개소리인 걸 알게 되면서 마치 이 온 국민이 동시에 빨간 약을 먹은 거야.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 약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진실이 확 드러나 버린 거야. 언론이 거짓말한다. 그래서 그 뒤로 세월호 이후로 어떤 언론 조작도 안 먹혀. 내가 볼 땐 그래. 전 그렇게 봐요. 내가 42년 동안 뉴스를 들어왔고 28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연구했으며 12년 동안 네티즌의 흐름을 조사한 사람으로서 보는데 세월호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냐. 세월호 전에는 언론이 무슨 짓을 하든 다 통했어. 노무현도 죽였고 김대중도 죽였고 김대중 노무현이 빨갱이라고 얘기했고 다 그랬어.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언론 공작이 다 깨졌어. 세월호 이후로. 박근혜의 실패는 세월호 때문이야. 세월호 이후로 메르스도 깨졌고 그 다음에 전쟁놀이도 깨졌고 국정교과서도 깨졌고 그 사드도 깨졌고 지금도 박근혜는 깨지고 있어. 이제 언론의 매트릭스가 세월호로 드러나서 더 이상 세월호 이야기로 사람들을 속일 수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을 속일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손석희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망치 부인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거야. 당시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에 유일하게 나만 이건 정부와 회사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 모든 언론이 그 선장과 승무원을 욕할 때 이건 선장과 승무원이 비정규직인 거고 회사와 정부의 문제다. 규제하지 못한 정부,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정부, 그리고 그 세월호를 엉망으로 운행한 회사의 잘못이다. 나 혼자 그걸 3일 동안 주장한 거야. 나 협박받았어. 너 자신 있냐고. 2014년 4월 16, 17, 18일 방송을 보세요. 나 그때 목숨 걸고 얘기했어. 감옥 갈 각오하고 그리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다 맞았어. 선장과 승무원은 모두 비정규직이었고 회사가 미친놈들이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명박이 세월호를 허락해 준 거야. 원래 20년 이상 되면 여객선을 운항 못 하는데 걔는 이명박이 30년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고물배를 사갖고 온 거야. 20년 된 배를. 그 다음에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없애줬어. 그래서 그 배가 출항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그 의무규정을 박근혜가 안 없앴다면 그 배는 출항할 수 없었어. 그래서 둘이 공범이야. 이명박 박근혜가 공범이야. 그리고 그 배가 잘못 고쳐졌는데 그 잘못 고쳐진 배에 운항허가를 해준 게 한국선급이야. 근데 한국선급이 누구냐? 박정희 때 만든 괴물기구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든 배의 운항허가를 얘 혼자 내. 그래서 모든 해난사고 책임은 한국선급에 있어. 근데 이 새끼들은 여전히 지금도 독점적으로 운항허가를 내주고 있어. 한국선급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레인이 오고 있다. 사람들은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들어올려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줄 알았어. 근데 크레인이 왔던 이유는 그 배를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을 하러 온 거였어. 왜냐? 그 배를 인양하는 게 수천억 사업이야.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크레인을 동원해서 그 배를 인양하는 독점권을 따려고 막 경쟁적으로 오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생명을 구조하는 건 개념이 없었어. 왜? 순환구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는 생명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순환구호법의 내용이 뭐냐? 배가 해난 사고가 나면 선사가 한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모든 비용을 댄다. 그런 내용이야. 요게 선주들이 그 국회의원한테 여행시켜주고 로비를 해가지고 만든 악법이었어. 그 법으로 생명 구조에 대한 어떤 조건도 우리나라 없는 거야. 그래서 해난 사고가 났는데 해경에다 신고를 하니까 위도 경도를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시스템도 없었던 거야. 구조 시스템이 없었던 거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구조 시스템이 없었던 걸 아무도 몰랐어. 박근혜가 뭐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데려온 윤진숙도 몰랐어.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위도와 경도. 근데 이제 그걸 김어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일부러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방송을 한 거야. 처음부터 세월호를 그 보험 사기를 일으키려고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거, 고의 침몰설이 그 김어준 프로에서 제일 먼저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고의 침몰설을 믿고 있었어. 나는 고의 침몰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고, 김어준은 계속해서 고의 침몰을 외치는 거야.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데 고의 침몰의 증거가 없어. 앵커, 그 다음에 갑자기 급변침. 그게 앵커를 늘어뜨리고 운행해서, 배를 고의로 침몰시켰다. 라는 게 김어준 쪽 주장이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앵커를 늘어뜨리고 운항해서 급변침을 해서 침몰시켰다. 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앵커. 늘어뜨리고 운행했다는 그 앵커가 증거인데, 앵커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앵커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고의 침몰설은 증거가 없는 설인 거야. 근데 그 고의 침몰설을 터뜨리는 바람에 실제로 세월호 사건의 주범들이 모두 숨어버렸어. 이 세월호는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는 그날 잘못 만들어진 배, 그 잘못 만들어진 배를 그 유병원이가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국정원에서 그 배로 제주도로 급하게 제주도 미군 기지를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철근을 실어 나른 거야. 그 전날 까인 정규직 선장은 깠어. 나는 그거 운행 못한다. 근데 비정규직 선장이 거절 못하고 그 철근을 싣고 간 거야. 근데 그 철근이 결국 배가 기울어지는 원인이 된 거야. 해상에 날씨가 안 좋아서 결국 그 철근 때문에 한쪽으로 실구러진 상태에서 가다가 그때라도 배를 멈추고 군산 앞바다에서 애들을 구조하면 됐는데 제주도에 빨리 급하다고 무조건 제주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막 억지로 끌고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침몰하고 말았던 사건이야. 그래서 이 세월호는 고의 침몰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정부에서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진실은 강정마을로 가는 철근을 가리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선장과 승무원을 빼돌려서 강정마을로 갔던 철근 얘기를 숨기려고 했던 거지. 그게 일부러 무슨 공양미 300석처럼 300명을 죽였다는 둥. 정말 개소리야. 그거 다 개소리라고. 왜 그런 개소리를 퍼뜨리느냐 하면 진실을 가리려고. 제주 강정마을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철근을 빨리 나르기 위해서 사고가 난 건데 그걸 가리려고. 그게 국정원에서 운영한 배였어. 국정원이 운영한 배에서 불법으로 과적해갖고 철근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애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도 정부도 어떻게든지 그 사건을 숨겼어야 됐던 거야. 근데 그걸 무슨 인신공양설이라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고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는 둥 그래서 진실을 가린 거야. 이명박과 박근혜와 한국성급과 그 선주들한테 뇌물받은 국회의원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로 가는 철근을 숨겼던 거야. 지금도 역시 최순실 얘기를 타고 쓱 타고 와갖고 인신공양설 그걸 믿는 사람은 등신이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등신이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일루미나티라고 믿는 등신하고 인신공양설을 믿는 등신하고 동급 등신이야. 그런 등신들은 나한테 메일도 보내지 말고 쪽지도 보내지 마.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알았어?
그걸 믿으면 등신천치야.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는 거라고. 자, 천안함 이야기와 세월호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이 사실은 되게 심각한 내용이야. 되게 심각한 내용이라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모두 분노해서 다시는 이 방송을 듣지 않겠다. 그래도 저는 감사히 여길 거예요. 그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내가 쉴 수 있겠지. 나는 오늘 내가 방송한 내용이 어쩌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내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아. 이건 분명히 얘기하는데 문재인으로는 현재 대선을 치를 수 없어. 특히 조기 대선이라면 더욱.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건 쉬워. 더민주 후보가 되는 건 쉽지만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야. 30년 만에 온 기회인데 또 이명박 아바타한테 넘겨줄 거야? 나는 문재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 문재인의 결단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셔도요, 저는 그 비난을 다 맞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겁니까?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오늘 밤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또 뭐 나를 까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뭐 각종 게시판에서 나한테 쌍욕을 하겠지. 하라고 그래. 원래 선지자는 욕을 먹었어.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했어. 욕하고 싶으면 욕해. 나는 고소를 할 테니까.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이전에 몰랐던 진실을 하나라도 알게 되셨나요?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갖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업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 공감 못하시겠다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원래 내 말 사람들이 잘 안 들어. 내 말 잘 안 듣는 거 아는데 그냥 하는 거야 나는. 왜? 증거를 남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 다 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거야. 내가 추미애 안 된다 그랬지. 추미애가 당대표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김어준 지지자들 나한테 쌍욕하면서 미친년이라고. 추미애가 저 지랄했는데 아직까지도 추미애를 감싸고 있어. 부끄럽지 않냐? 나는 니네가 내 말 안 들어도 나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너네가 어떤 걸 거절했든지 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거야. 30년 뒤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문재인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30년 전에 기회를 잃은 거지. 이제 30년 만에 다시 기회가 온 거야. 이러면서 내가 또 70대 할머니가 그러고 있겠지. 그때 또 안 들으면 이제 100살 돼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60년 전에도 얘기하고 3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100살 먹은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겠지. 나 욕을 하도 먹어서 한 200살을 살 것 같아. 언젠가 세상이 바뀔 때까지 나는 진실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누가 어떤 거짓말 했는지 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거야. 두고 봐.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어. 나는 모든 사람이 길라임을 얘기할 때 수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다. 숨기는 게 뭐야? 박근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걸 깠다는 거야. 그래서 최순실도 지금 처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가리려고 밤새도록 길라임 얘기를 퍼뜨린 거야. 근데 덩달아서 좋아했지? 그걸 민도라고 그래. 여러분이 길라임에 환장하고 있을 때 박근혜와 최순실은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언제나 쟤네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에 가요. 쟤네들은 머리 엄청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이 나라를 지배했지.
1905년부터 지금까지 110년 동안 나라를 운영한 애들이야. 지배해왔던 애들이야. 김대중이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어도 실세는 그들이었어. 그들이 그렇게 지배하는데 얼마나 술수가 많았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같이 당한 거냐? 아니야. 여러분이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라 저들이 그만큼 무서운 놈들인 거야. 저놈들이 저렇게 무섭고 나쁜 놈들인 걸 이전에 여러분이 몰랐던 거야. 그래서 지금 당한 거야. 나는 42년 동안 뉴스를 듣고 28년 동안 민주화 세력을 연구했으며 12년 동안 네티즌의 운동 흐름을 연구해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아는 거지. 근데 내 말을 잘 안 들어. 안 듣는 건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거거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족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파도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엔 내가 내 말 안 들어줘갖고 맨날 방송을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내 별명이 우산부인이었어. 이젠 안 접어. 내가 하나님한테 따졌더니 하나님 그러더라고. 야, 네 말 듣고 내 말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겠냐? 그죠?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사실적시죄로 그 전과 1범이 됐어.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왜 전과자가 되느냐고 막 들이댔더니 하나님이 야, 예수랑 12제자는 전부 다 사형수였어. 넌 사형은 안 당하지 않았어. 네, 그러고 일어났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안 접고 계속 살고 있는데 좀 시청률이 떨어지면 좀 쉬어볼까 해.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일부러 시청률을 떨어뜨리려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시청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모두 내 말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듣던가 말던가.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승리라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승리라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긴다고 믿든 진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란 말은 무리가 모여서 뜻이 하나일 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뜻은 모두 분산되어 있어요. 나는 이재명, 나는 유시민, 나는 문재인.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승리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죠. 저는 언제나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해요. 근데 제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42년 동안 해보니까 말이에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정한 나의 좌우명이 나는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간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고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해주시고 꿀잼 해주시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참새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그리고 우리 풍영국님께 감사를 드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시청률이 떨어지면 좀 쉴 텐데. 자, 다음 방송은 내일 만약에 5,000명 이하로 오면 금요일 날은 방송을 좀 쉬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뭐 듣던가 말든가. 자, 중계방에 계신 님들 본방으로 와주세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계방 올릴게요. 업.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어제 막 발매된 앨범, 한소아가 불렀어요. 내가 이러려고. 노래 제목이 내가 이러려고. 진짜예요. 어떡해. 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노래 하나가 이렇게 발매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녹음되고 타이틀 뽑고 그 작업까지 하려면 최소 2주 이상 걸려요. 작곡해야지, 작사해야지, 그 다음에 그거 녹음해야지.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뭐라 그러나, 손을 대. 음색이랑 이런 거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노래가 나오려면, 한 달 이상은 준비해야 돼요. 최소. 제작 기간만 한 달은 걸려. 이거는 지금, 어쩌다가 내가 이러려고라고 했는데, 그만 이게 맞아 떨어진 거지. 검색어를 노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참 안 됐네. 제목을 급변경했을 수 있다. 부재 자괴감. 설마. 뭐라고요? 뭘 그런 거 못해. 제목만 갑자기. 하긴 사진에다가 막 쓴 것도 같고. 싱글 첫 앨범인데 이렇게 참 성의 없이, 왠지 그런 것도 같다. 자,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그래요. 자, 내가 이러려고라는 노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내가 이러려고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네, 아이고 막 지난 밤새도록 하지원 씨 바빴어요. 내가 이러려고 영혼을 바꿨던 거냐? 자괴감이 들고 잠이 안 와. 내가 이러려고 길라임 했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래도 그니까 내가 아니야. 그래도도 아니고. 둘 중에 누가 더 비참할까? 현빈을 맡았던 그 남자 배우 누구지? 현빈하고, 현빈이 이름이구나.